안녕하세요. 늘 필요한 때마다 사연 영상 잘 찾아서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일찍이 채널을 구독 신청해놓고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확인하는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마음 가는 대로 적어보면서 제 사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돌이켜보면 안도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나마 커다란 실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또 한편으론 속절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했다는 허탈감입니다. 그야말로 화살같이 흐르는 나날들, 허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흘려버린 것에 죄의식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해보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자 권리인 귀한 생명을 받고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는 이 세상의 손톱 자국만큼이라도 살다간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가? 그저 시간이 되면 기계처럼 일어나 일을 나가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그 일과에 치여 밤이 되면 지쳐 잠들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삶 속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왜 그리 힘든지. 항상 시간에 쫓겨 잠은 늘 부족하고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은밀한 것 없이 먹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울고 웃고 항상 기승전결 없는 연극처럼 극적인 하루하루인데 돌이켜보면 그저 물 흐르듯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세월입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주인공이 늙는다는 것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형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어느 별로 보내지고 동생은 지구에 남았습니다. 50년이 흐른 후 형제가 다시 만났을 때 지구에 살던 동생은 얼굴에 주름살 가득한 노인이 되어 있었고 다른 별에 살던 형은 10대의 어린 미소년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더 참된 삶을 살았고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지구에 살던 동생이 더욱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 작은 드라마의 연속 같은 삶 속에서 숱한 시련과 슬픔과 갈등을 겪으며 동생은 더욱더 깊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형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채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을 지니고 있지만 삶의 한 단면만을 알고 깨우쳤을 뿐 그 진정한 깊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름진 얼굴은 지혜의 상징이요 존재의 이해 조건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제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과 연륜이라 불리는 것에 걸맞게끔 얼굴에 주름살은 퍽이나 늘어났건만 삶에 대한 지혜를 깨닫긴커녕 여전히 방향감각 없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말이죠. 길을 찾아 헤매다 눈에 띄는 아름다운 꽃도 이젠 심드렁하고 가끔 맞닥뜨리는 사람들도 그다지 반갑지가 않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동서남북을 헤아려 저의 위치를 확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길찾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런 의욕도 느낌도 없이 습관처럼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속도를 빗대어 표현하곤 하죠. 10대 때는 기차가 시속 10km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한가롭게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때로는 간이역에도 내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대에 들어서면 기차는 2배로 빨리 시간당 20km로 달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구석구석을 보고 돌아다니며 탐험할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기차를 잘못하더라도 내려서 행선지가 다른 기차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속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창밖의 풍경은 휙휙 지나가 버리고 괜스레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종착역을 향해 곤두박질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인생의 기차입니다. 그래도 종착역에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 그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일상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입니다. 민망하게도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고, 결혼 전에 연애 상태에서 생겨버린 생명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저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았던 당시 기분이 어땠던가를 회상하면 당혹과 놀라움이 무조건 앞섰던 것이 떠올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 나이가 24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22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나이도 어렸던 데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상당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핏줄을 이어받은 생명을 품게 된 일을 결국 무시할 수 없었고, 당시의 아내 또한 상상해 본 적 없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무서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음에도 뱃속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저희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부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고 제 앞에서 드러내셨죠. 저는 부모님께서 그리 나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심정을 10분 이해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 너무 성급하게 자식이 부모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과 거부감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집안의 장남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장 역할을 앞두고 있던 처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장에 일을 다니고 계셨지만 치고 올라오는 젊은 인력들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 놓여 계셨어요. 그 고된 일자리마저도 위태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인력들과는 확연히 다른 베테랑이 저희 아빠였지만 위기감이 짙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죠. 동생들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당장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태어날 아이와 함께 이룬 가정을 책임진다면 남겨진 저희 가족들은 반드시 힘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별다른 수가 없었던 저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에 깊은 사죄를 드리고 아내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허락을 구할 곳은 저희 집안뿐이었고 아내에게는 마땅한 가족이 없었어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바 있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코 흘리게 어린 나이였을 때 모친께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영영 돌아오지 않은 모친의 얼굴을 아내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은 더 흐려졌죠. 아내의 부친께서는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셨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시며 집을 처분하기에 이르셨어요. 졸지 집이 사라진 아내는 오갈 데가 없어졌고 부친의 손에 이끌려 먼 친척 집에 가서 그곳에 맡겨졌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부친께서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 그 친척집에 머문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친척집을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먼 친척집에 맡겨지는 식으로 여러 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부친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죠. 타지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 부친께서 당신의 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마친 것이죠. 생활비는 더 이상 붙여지지 않았고 연락도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든 친척들은 그 즉시 아내를 곤란한 기피 대상 취급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버림받은 아이를 아무 대가 없이 기한에 기약 없이 돌본다는 것은 끔찍한 벌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멸시와 모욕적인 언사를 정확한 의도와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였죠.
거침없는 욕이 쏟아지는 친척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한계를 체험하고 있을 때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자의로 하는 이동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순순히 짐을 챙겨서 타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조부모를 만나뵐 수 있었죠. 이날부터 아내는 조부모와 함께 그들의 공간에서 살았어요. 마지못해 거둘 수밖에 없었음을 상당히 분하게 여기고 있던 조부모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나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갈 데가 전혀 없는 입장으로서 아내는 눈치를 면밀히 살펴가며 버텨냈죠. 저게 태어나고 나서부터 전부 다 잘못되어 버렸던 거야. 하여간 불길한 것. 차라리 딸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날 것이지. 아들이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말이야. 에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쁘기만 한 것 같으니. 걸핏하면 조모께서 뱉으는 말씀들이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아내는 익힘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돈 벌면서는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도 행복했다고 말했던 아내의 말이 순전히 진심이었음을 그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작은 단칸방 수준의 우리의 보금자리에서도 늘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내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여러 멜로디의 허밍을 흥얼거렸고 오랜 진통 끝에 낳은 아들을 살뜰하게 품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은 늘 부족한 가짓수였으나 그럼에도 저희는 행복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더운 날에는 그늘을 찾는 길에서 재미를 느꼈고 추운 날에는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고작 피덩이의 형상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 어느새 자신의 두 발로 땅의 지면을 밟고 선 모습을 보았을 때는 더없는 감동의 파도가 저희 부부의 안을 거세게 휘몰아쳐서 끝내 눈물 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행복을 찾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며 망쳐놓으려고 한 것이 하늘의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적당히 불행과 어우러져 살았을 텐데요. 비통한 일은 남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던 귀갓길에 벌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의 도로는 마침 한적했어요. 보는 이 하나 없어도 착실하게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기다렸던 어머니께서 남동생의 손을 잡은 채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걸음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반대편까지 닿을 수 없었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사람을 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어스러졌어요. 남동생이 그 급박했던 순간에도 마치 본능과도 같은 움직임으로 어머니를 감쌌던 것입니다. 동생은 차에 치인 순간 바로 즉사했다고 추정되었어요. 그 희생으로 어머니께서는 목숨을 건진 채 앰뷸런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실 수 있었죠.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심장이 멎어버리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간신히 남동생이 발인을 했는데 어째서 그때 어머니마저 떠나실 수 있었는지.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모자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망나니 한 명에 의해 세상에 미련을 가득 남긴 채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런 돈마저 없었던 그 운전자, 그 살인범은 감옥에 갔으나 저희 가족에게 닥친 상실감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원통한 일이 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신 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고 여동생은 불공평하고 잔인한 세상을 찢어발길 듯 저주하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오열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아내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댔어요. 마땅한 친척이 없었던 저희 가족이었기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만 너무나도 한많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 그리고 한 걸음 더 먼저 하늘나라를 구경하러 떠난 남동생을 위해서 어떻게든 장례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장례식을 책임지기 위해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찾아와준 조문객을 확인한 저의 눈에 공허한 슬픔 외에 감정이랄 게 떠올렸습니다. 조문객의 정체가 의외라는 것에서 놀라움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조문객은 바로 제 중학교 동창 녀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의 모습에 저는 가슴 한켠이 시큰해졌습니다. 좀 괜찮냐?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그 친구는 이내 고개를 가로젓는 것으로 자문자답을 마치곤 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실언했다. 미안하다.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할 건 없잖아. 아까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렸으면 인사는 그걸로 된 거야. 허리를 편 그 친구와 마주보고 섰어요. 중학교 재학 시절 그때보다는 확실히 키가 자라있는 모습이었으나 저보다 여전히 한 뼘 정도가 작은 것도 동일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자란 키만큼이나 자랐다는 것을 그제야 처음 알았죠. 그 친구는 눈물이 축축해진 눈가를 제 쪽으로 향하며 꼭 그만큼이나 울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진짜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양복은 주워 입고 왔지만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마땅한 조의를 표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있어서 도저히 돈이 마련이 안 되었다는 게 핑계인 건 안다만. 와줘서 고맙다. 저는 횡설수설하려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눈빛에서 진정한 조의를 표하고 있음을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었죠. 그것으로 그 친구는 자격을 갖춘 조문객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순간에 슬퍼해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진심이다.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뒤섞여 저는 얼른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를 따라 그 친구도 잔뜩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뜨문뜨문하다 못해 정적이 감도는 장례식장에서 저와 그 친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근황도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결혼을 했다고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의 놀란 표정을 보고는 그 친구는 황급히 주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게 된 결혼이라고 말을 덧붙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식을 올리지 않고 그저 혼인신고만 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친구와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결코 자주는 아니었고 간단한 계기가 생긴다면 하게 되는 연락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다시 만난 것은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하여서였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을 그렇게 한꺼번에 잃은 후 아버지께서는 쇠약해지셨어요. 그러다 중풍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셨는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계시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저는 너무나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저에게 장례식 하나 무사히 치러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저 스스로도 한심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었죠. 저희 가정에는 둘째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어여쁜 딸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제가 자조적인 질문을 뱉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할아버지를 제대로 배웅해드릴 힘조차도 없어. 이게 우리 딸은 믿어지니? 하늘나라로 무사히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이 아빠가 배웅을 해드려야만 하는데. 어린 딸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비참함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온 연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친구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아버님 위독하시다고 해놓곤 이틀 동안 소식이 없으니 궁금해서 말이야. 아버님께선 괜찮으시냐? 무사히 계시지? 아니,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살고 싶으셨는지 미련이 없으셨던 건지 너무 빨리 그렇게 소찬해버리셨네.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랑 내 동생 빨리 만나고 싶으셨나 봐. 제 대답에 그 친구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는 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얼른 애도를 표하는 그 친구에게 저는 그 상황에서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이라고 있는 나란 놈은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다. 집에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지금 너한테 혹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느냐고 그런 거나 물어보려 하고 있으니 말이야. 울컥하고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에 저는 잠시 말끝을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긴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죠. 그 친구가 바로 단답을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대답을 건네준 그 친구는 당장에 저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보고서는 처음에는 언뜻 100만 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0단위의 돈이라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동생, 어머니,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저는 상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사히 아버지의 장례식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조문을 올 것인가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바로 빌려준 그 친구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최대한의 성의를 발휘해 만반의 준비를 마음속으로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윽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됐을 때 더욱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멀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그 친구는 우선 저희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가한 때를 기다려 저와 제 아내를 불렀죠. 저희 부부와 마주보고 앉은 그 친구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조의금으로 2,000만 원을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미 1,000만 원까지 빌려준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장례식 조의금을 2,000만 원을 하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고 저처럼 어레둥절한 얼굴이 된 아내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그 친구는 한 번 더 확고한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꼭 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신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젊다 못해 어렸던 남동생 녀석을 일찍 보냈고 아직 여동생은 자리 잡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 넌 빚이 있잖아. 게다가 아이들마저 둘이나 있지. 너에게 지금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 그 친구가 차분하게 건네는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이 베푸는 선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의도만큼이나 한계점 또한 명확하다고 믿고 있는 게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도합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그 친구로부터 받을 수는 없다고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그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 친구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흠칫 놀란 저를 보며 그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말이야. 나 참 적응 못하는 이단아였지. 눈치도 없었고 분위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었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달까. 하지만 내가 당한 왕따가 너무 심했다는 것에서 난 여전히 괴로움을 느낀다. 학교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질 정도였으니까. 극심한 따돌림과 폭행,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 내가 군대를 가보니까 더 느껴지더만. 중학교 시절 내가 당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하리만치 가혹했는지 말이야. 그 개고생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마저 모두 다 날 무시했었어. 심지어는 나를 향해 네 잘못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역겨운 작자도 섞여 있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오로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능사였던 지옥. 그곳에서 날 건져주었던 게 누구였는지 너도 알지? 바로 너였으니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었고 내가 그 손을 맞잡았을 때도 뿌리치지 않고 더 힘을 써서 날 끌어올려 주었던 사람이었잖아. 너는 그저 친구가 아니었어. 너는 구원자였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중학교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땀 냄새가 코끝에 스쳐왔던 남자 중학교였어요. 우리 사회에 가장 잔인하게 두드러지는 단면만 잘라다가 옮겨놓은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그 친구를 발견해냈고 그냥 두었다간 질식해 죽어버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제가 베풀었던 선의로 그 친구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이룩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빈말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끔찍했던 암흑기를 털어내고 어른이 된 그 친구는 어느새 늠름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너 어머님이랑 동생 그렇게 사고로 떠났을 때 내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능력이라는 게 있길 바란 순간이었어.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그 후로 내가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게 된 거야. 그리고 너에게서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부탁을 받게 됐지. 나는 내 수중의 돈을 반드시 내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1,000만 원도 반드시 나 형편 되는 대로 갚을게. 부탁인데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냐? 약속? 뭔데 그래?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 친구의 말에 제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말에는 조금도 농담조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도 진심을 말하고 있었죠. 난 결코 너에게 그 돈 돌려받을 생각하고 준 거 아니야. 3,000만 원, 3번이나 가족을 잃은 너의 큰 아픔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조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줘라. 대화 내내 꼭 참고 있던 눈물샘이 혹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 터져나오자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희끗거리는 소리를 내며 서럽게 울음을 연달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는 그 친구도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후련한 듯 선명했어요. 이걸로 너에게 받은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둘 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지? 그렇게 말하며 그 친구는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힘있는 손길에 저는 저절로 힘을 부여받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순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꽉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이럴 때 기쁘다.
정말 다행이구나 싶다. 고맙다. 고마워. 눈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슬픈 의미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벅차오르는 심경을 그대로 담아낸 눈물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은 저에게 엄청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선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여동생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며 아들과 딸을 키워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내의 건강 문제와 제가 시작한 일의 진행을 위해 저희 가족 4식구는 먼 지역의 외딴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오로지 일에만 파묻혀 지냈고 특허 개발을 해낸 이후로 큰돈을 벌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는 안정감에서 오는 정적인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환경에 더욱 익숙해져만 가는 아이들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저는 만족스러운 일상에서 권태를 느끼는 배가 부른 것에 행복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강산도 변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거짓부렁이 아님을 제 자신이 증명해내 보인 셈이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누가 다가가서 너는 미래에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되고 네 가족을 부유하게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조건의 일상에 권태를 느낀 것으로 불안을 생성해낸다. 이것이 믿어지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옛날에 저는 필시 주먹을 휘둘렀을 겁니다. 믿어지지는 않으나 원한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를 원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인생의 종착역까지 저의 남은 시간이 그 이전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또 인정한 상태에서 목표를 찾아낸 상태입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많은 것과 단절하는 동안 그 안에는 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침을 입힌 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불안하든 공허하든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떨리든 어떤 상태든 간에 항상 첫 번째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친구였으니까요. 마음속에 늘 간직함에 담고 있는 한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에게 애도를 표하며 울어주었을 때 지난 공백이 모두 사라졌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는 언제면 좋을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원래 저희 아들은 핸드폰을 하다가 뭘 재미있는 걸 보거나 감동적인 내용을 발견하면 곧잘 저에게 그 내용을 보내주곤 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접하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어느 게시글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옛날에 방영했던 어느 시트콤의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수첩에 남겨두셨던 가까운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돌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의아함에 빠집니다. 그 부친이란 분의 성함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섣불리 빠질 수는 없는 일.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에 가봅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는데 역시나 모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정말로 가까운 극소수의 사람들만 적혀 있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자리를 뜨려는 남자였지만 장례식장이 횡한 것을 보고 자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자리를 지켰으니 이제 그만 가보려는데 고인의 관을 들 인력이 부족하단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고인의 관을 같이 들기까지 해줍니다. 영정사진을 들고선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남자가 고단한 일과 끝에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과거가 펼쳐집니다. 버스를 탄 남자는 이내 수중에 돈이 없단 걸 알아차립니다. 반드시 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난처해 있을 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가와 대신 돈을 내줍니다. 남자는 그 승객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반드시 갚겠다고 합니다. 됐다고 하는 승객에게 한사코 이 은혜를 갚겠다며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적어 건네줍니다. 뭉클해진 그 승객은 그것을 수첩에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승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느새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나야겠다고 지금이 그때라는 외침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간직했던 그 친구의 연락처는 저 역시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유달리 아끼는 수첩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셨던 것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본 저는 이내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화를 받은 이는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번호를 쓴 지 벌써 3년이 되었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직감이란 게 안 좋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찾아 수소문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친구의 근황을 마주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죠.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그 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좌절해 있던 저는 그 친구의 아내분의 번호를 알아내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소개를 하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통화로도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손쓸도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지 않았고 따라서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지 않았다고 아내분이 덤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옥죄어오는 감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떠난 지 오래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금방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 했으나 잘못 짚었습니다. 딸이랑 그냥저냥 산다고 힘없이 대답하시는 것에 제가 놀란 숨을 삼켰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핏줄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있다는 것을 전 당연하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안부를 묻지 못했을 정도로 전 엉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려운 질문임을 알면서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다는 바람을 꺼내들고야 말았어요. 아내분께서는 꽤 오래 침묵을 지키며 망설이셨지만 이내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음 같아서야 바로 다음날 찾아뵙고 싶었으나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 주의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그 친구의 아내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지까지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착한 주소지 앞에 서서 난감함이 스치는 제 본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집은 아주 오래되어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좋게 30년 이상은 넘게 잡아야 이 집의 수명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계단을 밟아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안내받는 호수 앞에 섰지만 시끄러운 소음은 다른 집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필시 방음이 취약한 곳, 그리고 주말 대낮에도 술에 취한 고성방글을 내지르는 이웃이 있는 곳. 이곳에 그 친구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다니. 저는 착잡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저를 맞아주는 아내분께 예의를 갖춰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그 친구의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친구처럼 쌍꺼풀이 연하고 길게 진 눈망울을 하고 있는 것에 제가 탄성을 삼켰습니다. 흔한 눈매가 아니었건만 그것을 자기 딸에게 물려주고 떠난 것이 그 친구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분으로부터 듣게 된 그 친구의 마지막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 친구다웠대요. 자기 자신의 마지막 숨결을 기다리며 죽음의 냄새는 어떤 것일지 그 친구는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린 자신의 딸을 울지 않고 웃게 한 아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들 속에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어요. 목 놓아 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 제가
궁금했던 것을 기어이 질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례지만 분명히 넉넉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업도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내분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시고는 응어리가 맺힌 게 많으신 듯 손으로 가슴을 계속 쿵쿵 두드리셨어요. 저는 곧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전부터 사업은 기울었고 다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려던 찰나에 그것도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친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는 큰 죄책감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2차례의 사기를 연달아 당한 끝에 재산을 날려버리셨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혀가 꼬이는 증상까지 겪으셨던 아내분께서는 경제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웠고 그러면서 시간이 더 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요. 도저히 답이 안 보이네요.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 마세요. 그걸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으니까요. 제 말에 아내분께서는 우시는 것도 있고 깜짝 놀란 채로 얼어붙으셨어요. 저는 심심해 보이는 그 친구의 딸이 이쪽을 기웃거리는 걸 보고 손짓을 해서 불렀습니다. 품에 안아주는 동안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결심을 재차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남기고 간 소중한 가족들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요. 이러려고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생의 모든 궤적은 어떤 유의미한 흔적으로 변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을 이어가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매 순간이 다행입니다.